있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후 들어서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한 달 만에 최대폭을 떨어졌습니다. 증시 하락에 수비수 역할을 했던 국채금리 또 유가 이쪽이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요. 어제 발표된 강력한 또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Higher for Longer 이 컨셉이 다시 또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또 시장을 이끌던 반도체주들과 또 차량 인도량을 발표한 테슬라까지 무너지면서 공포지수인 빅스가 7%나 급등하는 등 투자 심리가 다소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1조 원 넘는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2,750선이 회복이 됐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낙폭이 좀 컸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두 시장 향방을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죠. 여야가 민생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꺼내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가계대출 공약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특히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공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권이 내놓은 가계대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대출 갈아타기 소식까지 하어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전망은 전망일 뿐 약속은 아니다.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국채 금리의 유가까지 오르면서 시장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 앞으로 나올 인플레 지표들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간밤 3대 지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이 0.72%, 나스닥이 0.95% 하락했고 다우가 1%대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참고로 러셀 2000 지수도 1.80% 하락하면서 대표적인 4개 지수 모두 내림세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빅7주에서는 메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74%, 애플도 0.70%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1%대 하락하면서 반도체주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이끌었던 구글 그리고 아마존도 쉬어갔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만 유일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1.2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라이릴리도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헬스케어주들도 하락세 면치 못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헬스케어 플랜에 대한 지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1분기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미달했다는 소식에 5% 가까이 급락했고 참고로 리비안도 실적 미달로 급락하면서 전기차주들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작년 말 올해 3차례 정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으면서 채권 금리가 빠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기대만큼 빠르게 잡히지 않으면서 인하 시기가 점차 밀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온 뒤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50% 아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그간 먹혀들지 않았던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파월에 이어 메리데일리 총재도 올해 금리 인하 폭이 75bp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금리를 현 상태로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 볼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3차례 금리 인하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약속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표된 고용지표도 짚고 넘어가자면 미 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올해 2월 구인 건수는 875만 6천 건으로 지난 1월 수치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작년 말부터 1,000만 건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고용지표들 꾸준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긍정적인 결과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더 큰 영향을 준 건 국채금리였죠. 국채 시장에서 벤치마크 10년물 국채금리가 전거래일보다 3bp 정도 상승을 하면서 연율 4.35%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유가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 기록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배럴당 85달러 선에,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배럴당 8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원유 재고치가 크게 늘리면서 이 유가를 방어해왔던 미국의 물가 저감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원유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엑슨모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 에너지 관련주들은 시장과 달리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2분기 초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는 미 대선이 있는 해로 구조적인 강세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 하반기 강세장을 예상하고 있고 이번 분기를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최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테슬라 4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량이 감소했습니다. 올 2분기 38만 6천 대를 겨우 넘겼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봐도 8.5% 급감했고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45만 7천 대도 한참이나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팎으로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무엇보다도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저가 전략 총공세에 나선 점이 가장 컸겠죠. 부랴부랴 제조 공정을 전면 손보고 히든카드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까지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전략을 꺼내들고 있지만 월가의 비관론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웰스파고의 콜린 랭건 애널리스트는 올해 테슬라 판매량이 지난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고 내년이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고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역시 목표 주가를 모두 낮춰 잡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계속되는 부진의 테슬라의 주가는 화요일장에만 5% 가까이 빠졌는데요. 이 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도체 부활을 노리는 일본이 또 한 번 통큰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본 반도체 드림팀이죠. 라피더스에 우리 돈 5조 2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총 지원 규모는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후공정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섰다는 점인데요. 최첨단 기술 습득과 더불어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이어지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도요타와 키옥시아, 소니, 소프트뱅크 등 내노라 하는 일본 대표 기업들이 모여 만든 라피더스는 내년 최첨단 2나노 제품을 시험 생산하고 3년 뒤인 2017년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일본 당국의 지원 카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거액의 보조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우리 돈 35조 원에 육박한 지원 예산을 확보했고 대표적으로 세계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를 일본으로 불러들이는 데 성공하면서 잃어버린 30년 탈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의 최대 라이벌이죠. 엔스로픽의 역대급 투자에 나선 데 이어서 이번엔 공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마존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무료 AI 모델 프로그램을 대폭 확장하기로 했는데요. 그간 엔스로픽을 비롯해 다양한 회사들의 거대 언어 모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플랫폼 베드록을 앞세워 기업 시장을 공략해왔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넓혀서 인공지능 시장 초석이 될 스타트업들을 초기부터 지원 사격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아마존 거침없는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엔스로픽의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는데 총 투자 규모는 우리 돈 5조 4천억 원에 달했고요. 또 향후 15년간 데이터 센터 2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기술과 자원, 인프라까지 모두 잡겠다며 인공지능 올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조금 전 나온 인텔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텔의 지난해 파운드리 분야 영업 손실이 70억 달러, 무려 9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34%나 늘어났는데요. 이 소식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파운드리 매출도 쪼그라들었습니다. 189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31%나 줄었는데 역소리 나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1위 TSMC, 2위 삼성전자 승자 독식 구조에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면서 그야말로 골병이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했지만 반도체주가 잘 버텨주면서 코스피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죠. 반도체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호재가 나왔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낸드 생산 기업들의 감산 효과에 낸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SSD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에 기업용 SSD 가격을 올 1분기에 비해 최대 25% 올린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기존에는 15% 수준에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수요 급증에 따라 가격 인상폭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또 그동안은 기업용 SSD 생산을 줄이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증산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회사 측은 전하기도 했죠. 그간 부진하던 SSD 제품에 왜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최근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비롯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스토리지 용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주요 서버 기업들이 SSD 구매를 늘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에 어제 SSD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또 SSD 테스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CXL 검사 장비에도 뛰어들고 있어 어제 CXL 테마도 함께 급등했습니다. 관련해서 시세 체크해보면 엑시콘은 SSD 수요 확대와 CXL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21%대 급등했고요. 또 한동안 횡보하던 전공정 반도체 기업 테스가 최근 좋은 시세를 내고 있는데 어제는 17%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투나노, 파두 그리고 윈팩까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테마가 보안 테마죠. 반도체로 시작된 AI 열풍으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모멘텀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사이버 보안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22% 증액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세계적 수준의 보안 기술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국과의 기술 개발 협력과 인력 교류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하죠. 실제로 최근 반서방 진영을 중심으로 해킹 공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 분야에서 탐지된 국제 해킹 조직의 공격 시도는 하루 평균 약 162만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의 보안주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요. 모니터랩은 MS와 오픈AI 협업에 보안 파트너로 부각되면서 3.96% 올랐고요. 또 한싹은 3.6% 뛰었습니다. 이어서 휴네시온과 CQ세는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WTI가 종가 기준 83.71달러에 마감되면서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LPG 관련주도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먼저 미국과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원유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제조업 지표는 모두 확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경기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냈는데요. 두 공룡 국가의 경제 활동은 원유 수요와 직결돼 있죠. 아울러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것도 유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에 위치한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이란이 보복에 나서겠다면서 중동 지역 긴장 국면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9월에는 100달러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국내 정유주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흥구석유가 어제 상한가에 마감됐고 중앙에너베이스는 11.58% 뛰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국동유화, S51까지 모두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낙폭을 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제약바이오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미국장에서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자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꼽혔던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개별 악재성 소식들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제약바이오주가 고전했습니다. 최근 삼천당 제약이 유럽 9개 국가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었죠.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해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삼천당 제약 쪽은 소문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면서 강력 부인하긴 했지만 답변이 나온 후에도 낙폭은 더 커졌습니다. 또 박셀바이오도 사용기간을 임의로 변경한 의약품을 임상실험에 사용하면서 임상시험이 일시 정지됐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통상 AACL 학회가 있는 4월이 바이오주 수익률이 낮은 달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학회 개최 이후 제약바이오주의
랩세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이 17%대 급락했고 또 큐라클은 12% 넘게 떨어지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외에도 3일제약, 바이넥스 그리고 STF까지 모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4월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제 양시장 희비가 엇갈렸고 코스피 지수가 올랐지만 체감상 상승세를 느끼진 못했습니다. 3, 5장, 삼성전자만 오르는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하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면서 금리는 오르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죠. 금리 상승에 대표적인 성장주 바이오주가 압박당하면서 코스닥이 2.29% 급락했습니다. 9거래일 만에 다시 900선 아래로 주저앉았고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효과로 0.19% 추가 상승하며 2,750선 지켜냈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환율이 부담인데 외국인은 삼성전자 매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압도적인 규모의 매수세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유입됐습니다. 기관은 3,481억 원 매도, 개인들은 또 이걸 삼성전자 탈출 기회로 삼으며 전체에서 6,281억 원 매도 포지션 잡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2천억 원 넘는 매도 포지션, 개인 홀로 4,816억 원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흐름 보겠습니다. 상승부를 킨 건 반도체였습니다. 앞서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급등했다 보니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훈풍이 불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3.66% 폭발적으로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3년 만에 8만 5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가 0.43% 추가 상승, 장중에 신고가 경신했고 마감가는 18만 6,3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만 보면 좋았는데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가 3% 넘게 급락했고요. 셀트리온과 포스코홀딩스 등도 2% 넘는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여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주인 HPSP와 리노공업은 1.36%, 0.56% 올랐습니다. 엔캠도 최근에 시세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2거래일 연속 반등하면서 어제도 6% 넘는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하지만 2차 전지와 헬스케어 업종은 퍼렇게 멍든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3% 넘는 하락세 기록했죠. 여기에 또 간밤에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1분기 차량 인도량 쇼크로 주가가 5% 넘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장에선 하락폭을 더 키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대표주 중에서는 HLB가 3.64%, 알테오젠이 8.75% 급락, 여기에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2.71%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미증시에서 보험사 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또 오늘 역시 추가적인 하방 압력 받을 수 있겠습니다. 환율 이거 어디까지 오르는 걸까요? 1,350원 선마저 뚫었습니다. 어제 환율이 1,352원 1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가운데 다른 나라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달러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3, 5장, 삼성전자만 오르는 장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TC에서 삼성전자의 HBM 공급 가능성이 부각된 이후에 삼성전자가 그동안 덜 올랐던 만큼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반도체만 오르는 걸까요? 하나증권에서는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3월 말에 권리락 이후에 배당주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졌고 4월 10일 총선을 보고 가겠다는 신중론,
여기에 반도체 외의 다른 업종의 실적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큰 업종이 반도체가 유일무이해서 반도체만 지금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업종,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만 유독 잘 가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KB증권 퀀트 보고서 내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를 상회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화학이나 IT 하드웨어 쪽이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종목으로는 유니테스트와 솔브레인홀딩스, SFA, 한솔아이원스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삼성전기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금이 반도체 말고는 볼만할 게 없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긴 호흡으로 보자면 방산 쪽도 괜찮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시리아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한 번 커진 상황이죠. 최근에 글로벌 정세를 보면 무력 충돌이 그 어느 때보다 잦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산업은 본격적인 성장세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방위 산업이 상승 기류에 진입했다면서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수출을 확대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무기체계 수출 수입 배수가 아직 한 배 이하 수준으로 낮지만 다른 국가들이 횡보세거나 하락하는 것과 비교해서는 그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 역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탑픽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꼽으면서 한화시스템과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 상승과 함께 비중 확대를 제시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을 제외한 비주력 사업 부문을 떼내서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인적 분할을 추진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죠. 앞으로 꾸준한 수주 잔고 증가가 전망된다는 분석이고요. 그밖에 하나시스템과 현대로템도 방산 부문의 성장이 예상되고 LIG 넥스원에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에 신규 수주 규모가 직전 2개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AI 위성 형상 업체에 50억 원을 투자하는 등 AI 시대에 발맞추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반반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부진했고 헬스케어 업종도 약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성장주들이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높아지는 환율 함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또 크존의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좀 간밤에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라섰어요. 이러면서 또 약세를 나타냈고 오히려 또 경제는 확장 국면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는 좀 지연되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많이 조정 없이 급하게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래도 4월 들어서 저 2분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좀 마음이 흔들릴 만도 한데 또 밀리면 또 사겠다는 또
자금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기 예. 자금도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정민 앵커 말씀하신 국채 수익률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4.4% 10년물 기준으로 네네. 4.4%를 주목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살짝 올라갔거든요. 그러게요. 살짝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4.41%까지도 찍고 이제 4.35 이렇게 지금 내려왔는데 그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후에 지수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거 반등 시도가 나오고 네네. 달러도 살짝 좀 눌리고 하는 거라서 당분간 국채 수익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추이가 시장에 좀 예.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아마 이렇게 좀 이거죠. 기억해 두실 만한 레벨이 이제 10년물 4.4%, 네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5. 105. 여기서 자꾸 한 2번 정도 막히는데 그리고 달러가 계속해서 맞아요. 강세네요. WTI도 한 90불 예. 이런 레벨들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요쪽은 돌파가 안 되는 것이 주식에는 좀 편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네네. 드네요. 예. 뭔가 잠재적인 변수들이 꽤 네. 있네요. 자, 오늘 저희는 또 이제 메리츠증권의 강재원 부장님 모셔서 좀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이렇게 강 부장님을 한번 모시고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저 주식시장의 업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2006년도 네,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년 가까이, 네, 가까이 된 되신. 것 같습니다. 20년 네, 가까이 네, 되시고 네, 네.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때는요. 코로나 때가 가장 좋았었고요. 그만한 주가 상승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그러게요. 때문에 그만한 주가 상승을 네, 그때는 대부분 섹터가 다 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동성을 풍부하게 풀었던 거, 무제한 그렇죠. 양적 완화 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은 어떻게 겪으셨어요? 2008년 그때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였고 주니어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그때는 그냥 휩쓸려 가는 휩쓸려 느낌이었고 가는 다만 자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었다. 아, 주니어다 보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래요. 이 메리츠 증권이 시장에서 그 유명한데 아주 잘하는 선수들만 뽑아가는 하우스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그 증권사 중에서도 또 뭐랄까요, 저 주가 관리도 애쓰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무슨 뭐 경영진이 그쪽에 또 상당히 끼어 있는 사람들이고. 예. 어제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 장. 어제 미국장을 보면서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예. 이틀 연속으로 하락한 예. 거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감으로 주가가 더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예. 저는 과거 20년간 나스닥 차트를 좀 보신다고 한다면 네네. 2001년도, 2008년도 그리고 2020년도 때 시장이 오히려 큰 하락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딱 금리 인하를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오히려 시작은 하락을 하고 가계와 기업이 현재 아사 상태까지 왔다라는 거를 정부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심리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악화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기가 오히려 그나마 증시에서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편으로 낮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실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다음에 언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냐 하면은 양적 완화, 국가가 유동성을 금리 인하만으로는 안 되니까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풀 때죠. 아, 네. 무제한 풀 때 주가가 상승한다. 과거 코로나 때도 그렇게 무제한 양적 완화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거를 볼 수 있었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돈을 풀 때 주식을 그때 들어갈 타이밍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는 아직 신중한 스탠스로이기 때문에 이건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한다고 보고 있고 게다가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프로그램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된다라는 거는 지금 미국 경제가 그만큼 호조 확장세 국면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쁜 소식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장은요. 요즘 진짜 어제 장 오늘 장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만 가니까 이것도 또 어느 한쪽만 가는 것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닌데 말입니다. 네, 삼성전자야 어쨌든 개인이 많이 들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효과일 것 같고 근래 들어서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담고 있는 형태인데 좀 기다림이 걸리겠지만 단순히 많이 빠져서 많이 사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닐 겁니다. 네네. 예.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올 한 해 우상향 추세로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고 대세적인 주도주 섹터이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요즘 일본 증시도 보니까 좋아요, 계속해서. 사실 이제 17년 만에 금리 인상 단행하고 또 한 번 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 전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 증시는 계속해서 날아가네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일본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여전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조금 변동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이 놓고 봤을 때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도로 수급이 좀 전환된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도 일본 못지않게 대세 상승으로 좀 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가장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반도체 섹터들은 눈여겨봐야 되고 다만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단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네. 보시게 되면 네. 주가가 천장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게요. 예, 항상 견조한 조정은 주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 시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5일선 조정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조정 나온 이후에 매수하신 전략이 더 나을 것 같다. 한미 반도체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들 너무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네네. 현재 시점에서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HBM 관련 종목들이 네네, 많이 그렇죠. 올랐죠. 예. 근데 불과 두세 달 전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 종목들이 올랐다가 그 다음 타자로 CXL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타자로 온디바이스 관련 네네.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환하는 매매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XL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뭐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이 네. 대표적인 종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관련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도 있는데 이런 순환 섹터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 타자가 될 CXL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 현재는 온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오르는 종목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네. 오히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좀 눌려있는 종목들을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순환매 싶습니다. 차원에서요. 네. 그렇죠. 뭐 추경 매수보다는 좀 이렇게 눌려왔던 거, 소외되었던 거 붙들고 한번 좀 세월을 낚아본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니 지금 우리 강 부장님께서는 지금 바로 현장에 계시니까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 장 분위기 좋습니다. 지수만 봐서는 또 뭐 코스닥 가면 또 얘기는 약간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어떨까요? 지금 우리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 지금 어떤 그 체감 지수랄까 아니면 분위기 어떻습니까?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계좌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현재 여의도에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예. 브로커들이나 예.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재미있는 장이고 재미있는 그리고 장이다. 행복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어허. 장이죠. 단계적으로 2달 동안 가파르게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예. 그 기회 동안 종목들도 크게 상승을 했고 계좌들도 상당히 많이 불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흐름은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또 하락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불안감 정도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 시점에서는 시장 하락이 언제 타이밍에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섹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또 간밤에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네. 됐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8.5% 급감한 수치예요. 이러면은 사실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섹터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 재앙에 가까운 인도량이었다 이렇게 예. 미국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과거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매출이 좋아서 올랐다기보다는 세계 전기차 기술력 1위였기 때문에 네. 그 기술력 때문에 주가가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샤오미 전기차의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800km, 그다음 제로백이 2.78초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사실 기술력을 따라잡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안전성이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24시간 만에 8.8만 대를 팔았는데 네.
사고 영상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6만 대가 다 취소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 대밖에 못 팔린 거죠. 계약건이 취소가 그렇죠.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테슬라에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2차 전지 부분에서는 다 올라간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지금 조정이 좀 견조하게 나온 전고체 배터리 부분. 전고체. 네, 뭐 2차 대표적으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는 삼성 XDI가 예.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예,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이 현 시점에서는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리튬 생산 분야에서는 지오릿 에너지라는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는 그 리튬 광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리튬 네네네. 염호라고 표현하는데요. 소금 호수죠. 소금 예. 호수에 리튬을 추출하는 건데 국내에는 자원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호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직접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을 시장에서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국내에서 하겠습니다. 리튬을 생산을 한다고요? 그렇죠. 네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폐수 리튬 추출. 네. 예. 아니 그 이찬주 쪽에서도 최근에 보면은 그 시가총액 순위 껑충 뛰어오른 게 또 엔캠이었잖아요. 네. 엔캠 같은 경우 이제 전액 관련 종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전액 쪽이 또 몇 군데가 있어요. 엔캠하고 솔브렌홀딩스 이런 쪽은 어때요? 지금 이 시장 자체는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지 예,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이 2차 전지 관련 소재들도 조정이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거의 1년, 2년까지 조정이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신기술을 갖고 있는 2차 전지 업체들,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리튬 새로운 신기술 추출 기술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유망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이 보니까 막 섹터나 종목 할 것 없이 두루두루 지금 이제 다 그냥 꿰고 계신 것 같네요. 궁금한 게 최근에 너무 좀 급하다 싶더니만 이 바이오주들이 같이 자빠지네요. 바이오주. 네,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은데 네. 단기적으로는 많이 상승해서 피로도가 좀 많이 누적돼 피로도가 있는, 누적되어 있다. 상태인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바이오 종목은 그 기대감과 꿈으로 먹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AACR이 이번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마케. 네, 예. 아마케가.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좀 팔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거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때 가서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 파는 것보다 그때는 어차피 차익실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좀 미리 파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 종목들도 너무 장기간 조정을 겪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올해 주도 섹터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종목들이 한 11선에서 21선 정도까지 조정 나왔을 때 그때 재차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유가 상승세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좀 간밤에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가 $85까지 올라섰는데 좀 뭐 계속해서 유가 상승 압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증시 쪽에서 보게 되면 뭐 전통적인 뭐 유가라든지 석유와 관련주들이 오히려 또 상승 모멘텀으로 좀 이어지는 양상이고 또 최근에 보면은 반대급부로 풍력 에너지 쪽도 조금 수급이 쏠렸던 것 같거든요. 이들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유가 관련 섹터와 풍력 에너지 섹터하고는 상당히 그 흐름 예. 자체가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움직이죠. 예.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 종목들도 흥구석유나 이런 종목들은 저는 그런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을 따라잡긴 하지만 하루 종일 주식을 볼 수 있고 단기 트레이딩에 특화되어 있는 개인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이런 종목들은 손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좋다. 예. 당장 오르더라도 잠깐 다른 업무 보는 사이에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하락 전환하는 화장실 못 경우가 가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이제 건강에 안 좋다. 지금 예. 손짓을 했어요. 네, 그래서 손짓을. 화장실 못 가니까 단기적인 추가 상승은 예상됩니다. 석유 관련 종목들. 근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아, 우크라이나 재건. 네. 반대의 성향을 띠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투자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 전략을 판단하고 있고 재건 관련주 탑픽 종목으로는 전 SG 가장 위에 올라와 있네요. SG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정부와 도로 재건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철강 슬러그 재료죠.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와 논의해서 실제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방문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살아있고 이 SG가 자체 개발한 에코스틸 아스콘이
일반 아스콘보다 2배 이상 강도를 갖고 있고 포트홀 발생도 억제시키고 소음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달청으로부터 726억 원 규모의 수주까지 따낸 바가 있어서 올해 SG의 실적 상당히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업별로 봤을 때 인적 분할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안 그래도 방산주 쪽으로도 뭐 사실 기관이라든지 외국이 메이저 수급도 좀 쏠려 있던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또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었어요. 그 방산 섹터 말고 다른 섹터를 인적 분할한다. 네. 이게 또 주가 상승 촉매제로 이어졌던 것 같고 그 이전에 SK 이터닉스 어제 보니까 또 최근에 인적 분할하고 다시 상장된 이후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였던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이 대표적인 그 풍력 관련 종목 SK 이터닉스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CS 윈드만 시총을 보더라도 이미 1조가 훌쩍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SK 이터닉스는 시가총액이 5천억 수준밖에 안 되니까 네네네. 뭐 실적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저평가라고 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상향을 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제 개인 철학이 있어요. 그 신규 상장 종목은 매매하지 말자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이게 물리면 네. 너무 장기간 주가가 내려 꽂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노코멘트 식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코멘트. 네. 단지 밸류에이션은 저렴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강 부장님 좀 전에 그 유가가 올라서 미국 장도 어제 같은 경우에 보니 뭐 그나마 오른 게 뭐 엑스모빌, 뭐 쉐보론 같은 에너지 관련주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지금 흥구석유를 말씀하시면서 뭐 저는 거래하지만 어지간한 뭐 개인 투자자분들 하지 마십시오라는 투로 말씀하셔서 한번 들여다보니 대단하네요. 지금 뭐 간단하게 그냥 그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까 작년에 영업이 1억 낸 회사인데 지금 시총은 한 1958억 한 2천억 되고 PER이 174배로 나오네요. 네. 그러니 강 부장님 같이 계속 모니터 들여다보고 계실 수 있는 분만 하는 게 맞네요, 이거는. 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 종목이 아니다. 밀리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사고 밀리면 네. 기다릴 수가 없다. 예. 저는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이제 인적 분할하고 상장한 종목에 대해서는 뭐 여러 측면에서 이제 개인적인 그 투자처럼 말씀 주셨는데 손을 안 댄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다른 거잖아. 이거는 뭐 기존에 있던 거고 인적 분할을 한다는 거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는 사실 방산주 내에서는 거의 탑픽 종목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적 분할한 다음에 어떤 회사가 예, 쪼개진지 공부를 안 한 예. 상태이기 때문에 아. 정확히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아. 인적 분할하게 되면은 가장 핵심은 펄을 갖고 있는 기업은 주가가 크게 상승할 거고 네. 반대 기업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뭘 갖고 경향이- 있는 회사요? 펄. 그러니까 예, 그렇죠. 핵심 뭐 핵심 예. 사업군. 예. 네, 핵심 사업군을 갖고 예.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오히려 꾸준하게 상승할 거고 반대 기업은 하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두면서 매매하시는 게 지금 좋지 일단 않을까. 뭐 나온 소식으로는 인적 분할 검토 중이긴 한데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황이고 근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요 사업이 이제 방산이잖아요. 방산은 이제 가져가는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렇죠. 네. 다만 지분은 쪼개지겠죠. 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 때문에 올랐다기보단 네. 오히려 지정학과 리스크, 리스크, 이 지정학적 분위기로 리스크, 좀 그렇죠. 주가가 상승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그제 뭐 인적 분할 그러다 보니까 SK 쪽에서도 뭐 있지 않았나요? 인적 분할 관련한 종목도. SKD&D, SKD&D. 뭐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 제가 이것만큼은 좀 패스를 하고 싶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패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강 부장님 말씀 뭐 그 어느 정도 행간은 좀 읽혀집니다. 인적 분할했다고 두 개 다가 상한가 가는 건 좀 이상하죠. 뭐가 달라졌다고 펀더멘털이. 그러니 약간의 어떤 뭐 그런 맛이 또 주식시장의 매력이기도 합니다만 잠시 살짝 미치는 거. 그게 주식시장이긴 합니다만 이제 뒤늦게 낚이면 이제 고생하는 거죠. 그렇죠. 고점에서 예. 낚이게 되면. 예. 그럼 삼성전자 얘기해 볼까요?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잠정 실적 발표. 네. 예, 뭐 지금 보니까 그동안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다가 어제 보니까 좀 쉬어갈 때 또 삼성전자가 엄청 올랐어요. 3% 이상 올랐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주가 방향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적금처럼 사야 되는 주식이다. 적금.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실제로 저희 자녀와 저희 와이프는 매일 은행에 돈을 넣다기보다는 매달 얼마씩 삼성전자를 향후 10년간 산다는 마음을 갖고 꾸준하게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네, 세뱃돈 나오면 애기한테 묻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거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는 거 30년간 월봉을 보시게 되면 10년 딱딱 끊어서 봤을 때 과거 10년 전의 주가와 현재 10년 후의 주가가 더 바닥인 경우는 없어요. 삼성전자가. 어디서 끊어서 받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하다 보면 10년 후에는 5배 이상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과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것 같고 섣불리 삼성전자는 8만 원 주식도 아니고 어떤 수급이나 시장 상황에 영향받는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 투자를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뭐 엔비디아도 조금 밀리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1%대 정도의 낙폭이고 하지만 그런다고 외국인이 팔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밀어붙이겠죠 또. 네, 계속 그렇죠. 사겠죠. 네, 그렇죠. 그런 어제 1조나 샀는데. 해외 증시에 영향을 받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좀 개별 종목들, 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거고요. 삼성전자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기에는 상당히 등치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대세 상승에 삼성전자가 시작됐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삼성전자는 좀 장기 홀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도 같은 의견이시고요? 네, 같은 의견입니다. 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또 외국인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얘기로도 예. 저는 해석이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거래일로 봤을 때는 한 10거래일 넘게 지금 순매수를 보여줬고 3월 중순 이후에 좀 꾸준하게 매수를 했고 규모 자체도 상당하거든요. 지금 이제 저 화면에 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 추이고 전체적인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선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줬거든요. 이런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외국인의 매수 패턴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는 전략. 그래서 이것도 외국인이 갖고 있는 현금을 다 썼다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네네. 판단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팔고 있으면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기조에서 외국인 수급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장기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매수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팔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으실걸요? 그럴 수도 있고 좀 일찌감치 6만 전자 때 잡았던 분들은 일찍.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왜냐면 저희 매매하신 분들 중에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삼성전자가 확 밀리면 샀다가 예. 한 7, 8% 오르면 팔고 이렇게 트레이딩 하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짧게 네, 그렇죠. 수익 내고 네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지금 아까 잠시 저 네이버를 살짝 언급하셨는데 지금 그저께 이틀 전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어제는 뭡니까 일본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또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이쪽 뭐 플랫폼 쪽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카카오도 좀 실적이 조금 꺾인 걸로 알고 있고. 카카오도? 네, 그래서 뭐 네이버를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종목이라고 본다면은 19만 원 이하 가격은 지지선이 좀 맞아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매수한다 이 전략은 잘 먹히지 않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네이버는 좀 보류 의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준비한 내용 중에 보니까 1분기 동안 사실 1분기 증시 수익률이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그 가운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어떤 종목을 샀는지 조금 추산한 자료를 보니까 뭐 네이버 지금 말씀 주신 네이버가 1위였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이제 앞서 말씀 주신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이죠. 그리고 뭐 엔캠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LG와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1분기 때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시는지 좀. 이 중에 눈에 띄는 거는 삼성 SDI와 네. JYP 엔터. JYP 엔터. 네, 네. JYP 엔터는 너무 지금 주가가 바닥 수준인데 예. 실적은 좋다는 점. 실적이.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고액 자산가들의 매수 패턴을 좀 보는데 네.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APR. APR. 네, 최근에 상장 종목이라서 예. 제 맨 패턴과 그 맞지는 홈뷰티 않지만 관련 종목. 그렇죠. 이게 예.
홈뷰티 디바이스. 네, 미용 의료 관련된 미국에서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상당히 흥행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실적도 크게 좋아진 상황인데 주가는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오보행 이슈 때문에 바닥 구간에 있고 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그 오보행이 풀리기 시작해서 뭐 어느 정도는 거의 80~90% 이상 소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APR이라는 종목도 좀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좀 호가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0.3% 하락이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2,745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1% 넘게 좀 빠질 걸로 보입니다. 어제 장에서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온도차가 나타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도 지금 보시게 되면 호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될 걸로 보이죠. 1% 약세가 예상되면서 881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는 좀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2.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1,0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2%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40만 1,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1만 1,000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도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됩니다. 기아가 2.8%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0만 1,800원. 셀트리온 0.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2,3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0만 원이고요. 네이버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종반 약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도 2차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약세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1분기 인도량 자체가 굉장히 쇼크 수준이었다는 측면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4%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5만 1,000원이고 에코프로도 8%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6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HLB도 1.9%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호가는 98,600원, 알테오제는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엔캠은 지금 보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제약 지금 현재 호가에서는 보합 예상되고 HPSP, 리노공 둘 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인데 일단 호가로 봤을 때는 두 종목 모두 2% 약세가 예상됩니다. 각각 예상 체결가 5만 800원, 26만 4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2%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호가는 17만 9,500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1.3% 상승 예상되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죠. 오늘 호가는 11만 1,300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뭐 앞서 저희가 짚어봤다시피 뭐 HBM, CXL 그리고 이제 그 초전도체, 온디바이스 AI 이런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 상장하는 종목 IMBDX가 있는데 자, 지금 호가에서는 65% 급등이 예상이 됩니다. IMBDX 오늘 이제 입성하게 되는 종목인데 암 진단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 또 어떤 화려한 데뷔전을 치러낼 수 있을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조금 경계성 매물들 출회가 예상이 되는 모습이네요. 예. 오늘도 예상 체결 지수에서 플러스 막 이렇게 숫자를 막 보여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정도 분위기는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뭐 미국만 얘기했습니다만 유럽도 그동안에 왜 저렇게 잘 올라 싶던 유럽이 어제 전반적으로 빠졌거든요. 네. 이제 유럽도 사실 어제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거래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월요일까지도 쉬는 데가 많았어요. 그쪽 부활절 연휴가 이어지면서 그러고 했는데 대체로 지금 유럽 쪽도 다들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왔는데 갑자기 옆에가 뭐 이렇게 막 빠지고 뭐 이렇게 지수가 흔들리고 하면은 서로 이렇게만 눈치 보면서 왜 지금 팔아야 돼? 뭐 이런 분위기 같아요. 비트코인 보세요. 뭐 2억 간다고 바로 그냥 뭐 또 이렇게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정말 2억 간다는 설레발이 나오자마자 조정받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 이렇게 조심하긴 조심해야 됩니다. 들뜰 때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렇게 그 유럽장이 뭐 왜 빠졌는지 뭐 PMI 같은 거 좋았거든요, 유로존. 네. 그리고 뭐 독일의 인플레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도 뭐 지표는 좋은데도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그러니 지금은 뭐 현재로 봐서는 레벨 부담 말고는 특별하게 뭐 생각될 게 없는데 이 와중에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최대한 조정 장에서도 한번 기회를 보기 위해서도 또 우리 강 부장님 나와주신 것 같아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굉장히 또 이제 건전한 조정일 수도 있기 건전한 때문에 조정일 수도 있고 또 매수 기회일 수도 있죠. 예,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일단은 잠잠하던 그 호수에 좌우지간 뭐 좀 큼지막한 돌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네. 개구리들이 좀 와글와글 하겠네요. 부장님은 오늘 시장 조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개별 종목들은 여전히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섹터 내에서도 어저께도 2%나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개별 이슈가 올랐던 거. 뭐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설명을 뒤로 미뤘지만 지오릴 에너지가 어저께 개별 이슈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그 리튬 예, 그렇죠. 리튬 추출. 예. 세계 1위 그 2차 전지 소재 업체로부터 이 폐수 플랜트 설치를 계약을 땄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NDA 계약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 때문에 이 회사가 어딘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뭐 유사 정도 이렇게. 그래서 그 2차 전지 생산 기업 업장에서는 어차피 쓰고 버리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에서 리튬을 추출해서 리튬을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포인트 놓고 봤을 때 향후 세계 1위 업체가 지오릴 에너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2차 전지 국내 업체들도 폐수 플랜트에다가 이 리튬 추출 생산 기술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 향후 이 기업에 대해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러브콜이 좀 이어질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러브콜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대부분 다 미국을 진출하거나 아르헨티나를 진출하는데 국내에서 직접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는 지오릴 에너지가 어제도 상승 모멘텀이 있었고 오늘도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이 예상되는데 오늘 좀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세요? 시장이 안정이 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조정 나오고 미국장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하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보통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조금 더 약세에 접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 좀 지켜본 다음에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이게 반도체 종목들은 바닥 확인하고 나면은 좀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또 최근에 시세 내잖아요. 그게 두렵다. 내가 꼭 반드시 이걸 사야겠다. 그러면 살짝 발가락만 담그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떨어질 때 발가락. 그렇죠. 발가락 감당하는 건 1억 살 거를 한 500만 그렇죠. 원 정도 사는 그러니까 거죠. 분할 매수 차원에서.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강큰 선수급의 정민 앵커의 질문이고 네. 괜히 그 확인하고 들어갔다가 확 튀어나오면 얼마나 아까우냐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저같이 이제 간 작은 사람은 100% 확인하고 들어가거든요. 튄 거 본 다음에. 튄 거 본 다음에 네네. 조정 끝난 거 본 다음에 네. 좀 덜 먹더라도 네. 그 차이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내 장은 네. 튀고 들어가면 한 늦는, 2, 3일, 예. 늘 2, 3일 고생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튀고 튀고 들어가는 나서도- 거는 네. 미국장 같이 선진국 장들은 맞아요. 예. 튀고 들어가면 그 상태로 두세 배 더 가죠. 네. 근데 국내 장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하기 지금 때문에 장 특징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튀어도 살짝 장중에라도 살짝 눌릴 때 들어가죠. 이렇게. 장중에라도. 네, 장중에라도. 네. 우리 강 부장님 진짜 선수시네. 아니 국내 증시에서는 장중에 영업하시랴 트레이딩 하시랴 뭐 바쁘시겠어 보니까. 이게 장기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체화가 되어 있고 체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괜찮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뭐 나 이제 주식 시작한 지 한 2, 3년째 됐다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데이 트레이딩 방식, 뭐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스캘핑 방식, 그걸 어떻게 추천하실 만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길게 보는 투자 방식을 권하십니까?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재미있죠. 전업으로 하시는 예, 분들? 요즘 같은 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러겠지만 네.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9시부터
10시 반 사이에 주로 매매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 변동성이 엄청 크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영업 좀 하다가 그다음에 2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예. 또 매매 원활하게 하고 예.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개장하면 우리 정민 앵커가 바로 한 30초 후부터 이제 개장한 상황을 갖다가 몇 분 동안 알려주실 텐데 그 사이에 또 우리 또 강 부장님 딱 보고 들어갈 때 확인하시겠구나. 들어갈 종목도 찾으시겠구나. 예, 항상 그렇게 습관적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뭔가 하고 있구나. 눈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그러면 눈만 내려가지 마시고 지금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어차피 뭐 최종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좀 추가적인 관점으로 뭐 지오릴 에너지 그다음에 그러면 어저께 주가 다음 올랐던 얘기는 저희 개장하고 네.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보자 개장합니다. 네, 4월 3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미 국채 수익률이 지금 많이 올라섰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4.4%까지 올라서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었고 미 증시가 1%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섹터가 일부 좀 물량들 나오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1분기 인도량이 쇼크 수준이었죠. 전년 동기 대비로 8.5% 급감하면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주가 하락을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미증시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7% 내림세입니다. 2,732포인트, 코스닥도 1% 약세죠. 88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 이제 관건은 이 낙폭이 확대되는지 축소되는지 여부일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9% 1% 떨어집니다. 84,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2% 약세입니다. 182,8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1% 떨어집니다. 388,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 하락합니다. 812,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5% 약세입니다. 68,800원이고요. 현대차가 0.4% 올라갑니다. 221,000원이고요. 기아는 보합이죠. 셀트리온이 1% 떨어집니다. 181,900원. 포스코홀딩스도 1.9% 약세로 401,500원. 네이버가 0.68% 하락합니다. 19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 지금 약세입니다. 252,0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5% 빠지네요. 지금 578,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도 1% 떨어집니다. 99,200원. 알테오젠이 약보합으로 169,700원이고 엔캠이 8.9% 강세를 보여줍니다. 286,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가운데 HPSP가 2%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51,100원. 리노공업이 2% 약세 264,0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도 0.4% 하락합니다. 레인보로보틱스가 0.78% 떨어지면서 지금 177,900원, 신성 델타테크는 1% 상승합니다. 11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장에서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견조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석유화학,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강세입니다.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흥구석유가 지금 11% 넘게 급등합니다. 14,590원, 14,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오일도 2.6% 강세입니다. 82,500원. 중앙에너비스도 2% 상승으로 22,200원이고요. 극동유화도 지금 1.38% 상승합니다. 4,065원. 그리고 대성산업도 1.6% 상승 중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1.48% 올라갑니다. 그 가운데 오늘 또 보게 되면은 해운주들도 강세네요. 흥하해운이 지금 4.8% 올라갑니다. 3,015원이고요. HMM도 1.2% 상승하면서 15,890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대한해운도 0.7% 올라갑니다. 다만 해운주 내에서도 이제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건설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GS건설이 지금 6% 넘게 올라갑니다. 15,900, 16,000원까지 올라가네요. 7% 상승. 그리고
대우건설이 1.6% 상승합니다. 지금 3,810원이고요. DLENC도 0.69% 올라가고요. 현대건설도 지금 강보합권이죠. 오늘 건설주가 모처럼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앞서 보셨던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이제 1% 이상 올라가고요. 네이버는 지금 강보합권으로 19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게 되면 반도체 섹터 쪽에서는 지금 물량들이 좀 나오네요. 예를 들면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4%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3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하나마이크론도 1%대 약세입니다.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빠르게 나옵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INBDX가 지금 140% 넘게 올라갑니다. 31,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 첫날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암 관련 종목이라고 암 진단 관련 종목이죠. 암 체열 진단 리딩 기업 이제 화면에 나오네요. 오늘 코스닥에 입성했는데 일단 신규 상장 첫날은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270억 원 매수 우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4억 원, 97억 원 매도 우이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158억 원, 171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28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9시 5분 지나가는데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좀 떨어지네요. 1원 10전 하락한 1,35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했어요. 환율 자체 상단 자체가요. 환율, 예, 그러네요. 예. NDF 시세는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네. 어제보다 조금 뭐 한 6, 70자리라도 오르는 거로 NDF는 마감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환율도 여기에 결국 이제 투기적인 달러 매수세가 또 가미 됐었다 이렇게 봤어야 되겠죠. 뭐 그런 상황인데 조금 그러네요. 니케이도 지금 살짝 이제 보자. 니케이도 지금 개장하면서 아까 우리 강 부장님께서도 기술적인 접근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하시는 분 같은데 여기 지금 21선 다시 뚫고 내려오네요. 5일선하고 21선에서 데드크로스가 나기 직전이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뭐 모든 시장이 조금 현재는 조정 국면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낙폭 갖다가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줄일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커지느냐 이런 것도 좀 한번 시장의 온도를 한번 일단은 예. 지금은 좀 낙폭이 약간은 확대는 되네요. 지금 제일 음봉이에요. 궁금한 거 아까 우리 강 부장님 언급하신 지오리 에너지 그거 어떻게 돼? 그거는 어때요? 지오리 에너지요. 예. 제가 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잠시만 10% 정도 기다려. 급등, 10%대 급등. 10%. 아유 선수는 선수가 근데 오셨네 오늘. 오늘 리튬 관련 종목들이 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엔캠이 제가 전해질만 생각하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네, 오늘 올라가죠. 그죠. 이게 또 보면 최근에 그 염생산 기업 다불다화학 중국 기업이죠. 이걸 지분 15% 취득하고 한국 내에서 이제 새만금에서 리튬 염 생산 합작 공장 EDL을 공장 건설 추진 중이다. 그래서 리튬 관련 종목으로도 같이 언급되면서 엔캠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근데 리튬 관련 종목도 이것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지오리 에너지도 올라가지만 중앙 첨단 소재, 광무까지 리튬 관련 소재 광무. 종목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광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나머지 리튬 관련주들은 왜 저러죠? 나머지. 보통 같이 덩달아 가는 게 우리 시장 흐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장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가고 나서 다시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좀 더 같이 번져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회사 이름에 무슨 뭐 징크스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흥자 들어가는 회사가 아까 흥하해운도 그렇고 흥부석유도 그렇고 우리 뭐 손흥민 선수도 흥자가 들어가고 흥자가 좋은 것 같아요. 흥할 흥자라서 그런가? 또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흥자 관련 종목들은 더 찾아봐서 다음에 나왔을 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러기엔 표본이 너무 작다 이거죠. 표본이 너무 작다? 네, 뭐 흥구석유, 흥하해운, 손흥민 이렇게 하기엔 좀 표본이 작다 이런 얘기고. 지금 그동안 잘 달리다가 조금 최근에 조정이 좀 먼저 왔던 자동차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차, 기아 이런 쪽은. 이제 갑자기 질문을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네. 저는 전문가니까 말씀드리자면 예. 네. 자동차 섹터는 예. 사실 삼성전자가 안 갈 때
가장 배를 아프게 만들었던 섹터이죠. 현대차. 삼성전자가 안 그래서 갈 오히려 때. 그렇죠. 자동차와 현대차,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종목 중에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종목을 안겨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네. 삼성전자를 택했고 그 사이에 현대차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동차 sek터는 어쨌든 지금에서는 주목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대형주들은 많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이게 종목이 다 같이 움직이려고 하려면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벤더들이 주가가 크게 움직여야 되는데 벤더들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 이거 주식 사고 나서 이것저것 주가 움직이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냥 묻어두고 말래라고 한다면은 지금이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2차 전지 밴드 업체들은 자동차 밴드 업체들은 주가가 많이 밀려 있지만 실적은 신압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딱 떠오르는 종목이 뭐 SL 이런 종목. SL 자동차 부품주. 예.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상당히 사상 최대 실적 나왔고 그런 종목들이 바로 갈 것 같진 않아요. 바로 갈 것 같지 않은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가는데 몇 개월 고생시켰던 것처럼 그냥 들고 있으면 주가는 언젠가 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반도체 수급의 흐름과 시장의 전반적인 거는 자동차용 반도체로 분명히 번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종목들도 좀 묵묵하게 들고 가는 걸 좋아하는 투자자들은 또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자람 테크놀로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유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네. 최근에 보면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네. 오늘 같은 날 또 올라가고 네. 며칠 전에 상한가 갔다가 예. 너무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는 놓친 거죠.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나서 원하는 조정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수하기 위해서 벼르고 있던 종목인데 현 시점에서 내 종목이 아닌 게 돼버린 것 같고 관심 있게 보셨어요? 네,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다 네네. 보니까 상당히 기술력 뛰어난 회사 맞습니다. 이 예. 종목은 11선이나 21선까지 조정 나온다 한다면 좀 공략해 보려고 벼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 뭐 여전히 우리 해외 투자하시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저 상위권인데 하도 이제 조정이 깊어지다 보니까 여기가 옛날에 그 한참 뭐 잘 갈 때 테슬라 얘기할 때 얘기가 여기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AI. 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다시 또 이제 테슬라 쪽을 이제 계속해서 그거 하는 논리는 여기가 AI와 뭐 휴머노이드 얘기도 자꾸 합니다만 AI와 로봇 쪽의 회사라는 전기차 회사를 넘어서 그것이 되면 또 이제 한번 또 세게 붙는다 시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연장선에서 네.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한때 그렇게 우리 팬데믹 장에서 열풍을 이뤘던 뭐 게임주나 네. 뭐 메타버스나 이런 쪽들은 이제 그쪽은 한번 매기가 쏠릴 그 시점은 아직도 멀었나요? 반드시 올 거라고 판단.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예. 반드시 온다. 테슬라는 아까 우리가 나눴던 얘기처럼 비싸게 사더라도 슈팅이 한번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안전해 보인다. 안전해 보인다. 예,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세가 반등 추세 돌아섰을 때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테슬라도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기술력 뛰어난 회사지만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는 개인 투자자 전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메타버스 반드시 올 시장입니다. 반드시 올 거고 시장에서는 현 주가 시장에서 2차 전지 뭐 많은 뭐 AI 네. 섹터 많지만 10백억을 기대할 만한 섹터는 이제는 메타버스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메타버스 예전에 사셨던 분들 거의 CG 업체들 많잖아요. 컴퓨터 그래픽. 한창 지금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기다리면 괜찮은 거예요? 그분은 제외하고요. 그분들 이미 손절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놓고 봤을 네, 때 신규. 주가가 그만큼 많이 바닥에서 네네.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그 10배거라는 거는 2배, 3배 먹는 게 아니고 10배를 먹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정말 진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되거든요. 정말 진바닥에 있는 종목.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도 그나마 미국에서는 그 메타라고 하는 기업이 네네. 고점 수준에서 놀고 있고 예, 저도 물려 있는 종목 유니티 소프트웨어 예, 이런 종목들 100달러 이상까지 갔다가 30달러까지 밀려 있는데 26달러까지 밀려 있죠. 그걸 지금 아직도 물려 계시다고요? 근데 뭐 해외 주식에서는 물려 있어도 뭐 기다릴 수 있다. 기다릴 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매집하고 있는 종목 중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저는 길게 봤을 때는 유망하게 보는데 지금은 약간 수급은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살짝 요즘 우리 국내 증권 방송에서 또 살짝 이렇게 언급이 줄어든 분야가 또 로봇 쪽이에요. 어떻게 네. 보세요, 부장님? 로봇 종목들은 잊혀질만 하면은 정고점 돌파. 잊혀질만 하면은 잊혀질만 하면 조정이 나오고 깊게 조정이 나오고 잊혀질만 하면 정고점 돌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잊혀질 때 눌림목이 충분히 나왔을 때 매수한다고 한다면 이 종목도 역시나 수익이 꼭 낼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수급이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지수 흐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지금 소나기는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매매하는 패턴을 말씀드리자면 지수 기준으로 오늘 종가가 저점, 코스닥 기준으로 저점이면 그때는 종가에 매수를 들어갑니다. 아하. 네, 오히려 어설프게 장중에 시장을 들어 올려서 개파락 상태에서 주가가 오히려 들어오는 상태다. 그러면 재차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다시 또 하락할 수가 하락할 수 있다.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종가까지 오히려 저점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별 종목들은 잘 가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또 2,720 딱 오니까 또 낙폭이 또 살짝 줄어들긴 하네요. 뭐 올라올 때 힘들었던 레벨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는데, 야, 아주 뭐 꿀팁까지 주셨네. 종가가 장중 저점이다. 네, 시장 종가가 정중 적장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매수 들어가. 다음 날에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장 초반 매수, 장 이후에 매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3시 10분 정도 됐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너무 저점 수준에서 끝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 과감하게 매수해서 그 다음 날 오전에 좀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 이렇게 구사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확실한 그 투자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뭐 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또 성향에 맞춰서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강 부장님 같은 스타일이 또 일타 강사 스타일이라서 싹쏙 귀에 잘 들어오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 이영석 연구위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호재로 꼽히던 비트코인 반감기가 2주 가까이 다가온 가운데 비트코인이 반감기 후 최고 15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승폭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니까 달러 기준으로 한 6만 5천 달러인데 흐름 좀 짚어볼까요? 예, 최근 1비트당 7만 달러 선을 상회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4월 2일 어제 6만 5천 달러대로 하락했습니다. 3월 23일 1비트당 약 6만 4천 달러를 기록한 비트코인은 반감기에 대한 기대로 지난 3월 31일 7만 1,255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더니
4월 2일에는 65,783달러를 기록하면서 최근 일주일간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경기지표 호조로 시장에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한 결과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 여건을 나타내는 ISM 제조업 PMI 지수가 최근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는 것을 시사합니다. 미국 경기가 좋으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빨리 인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 흘러 들어가는 유동성 역시 줄어듭니다. 이렇게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한 심리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 수요 역시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을 흔들고 있는 게 현물 ETF라는 얘기도 막 들릴 정도입니다. 이제 주도권이 가상화폐 시장이 아닌 ETF 시장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주도권이 가상화폐 시장 자체보다는 기관 투자자가 많은 ETF 시장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물 ETF는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ETF 가격도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이 내리면 ETF 가격도 하락합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들이 ETF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면서 ETF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크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4월 1일 자산운용사 그레이스 케일에서 3억 200만 달러 상당의 현물 ETF 자금이 유출되는 등 기관 투자자들의 ETF 시장의 자금 투입 여부가 비트코인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ETF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이 비트코인 가격을 좌우하는 상황이 되면서 가상화폐 시장 자체의 수요와 공급보다는 ETF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의 요인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표적인 밈코인 중 하나죠. 도지코인이 지난 1일 29개월 만에 이제 최고가를 찍었는데 이제 도지파파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사실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이날 또 많이 올랐나요? 네, 대표적인 밈코인이라고 불리는 도지코인이 최근 한 달간 100% 가까이 오르며 32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도지코인의 미국 최대 거래소 선물 상장과 대형 투자자 매집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통상 도지코인은 도지파파라 불리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영향을 받지만 이번에는 머스크의 행보와는 무관했습니다. 먼저 미국 최대 자산 파생 상품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이 도지코인의 선물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즉 도지코인의 선물 계약 상장으로 단지 재미로 시작한 도지코인이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앞다퉈 찾는 하나의 가상 자산으로 진화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고래 투자자, 즉 대형 투자자들이 최근 온체인상에서 도지코인 3억 9천만 개를 이동하는 등 현재 대규모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밤감기도 예정되어 있어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호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지코인 역시 현재 호재와 더불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밈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이 연구위원님의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밈코인인가 본데.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4월 총선을 겨냥해서 여야가 일제히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사람이 몰려있다 싶으면 뭐 공약을 내놓는 게 정치권인데 살펴보면 이제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데 현물 ETF 편입과 관련해서는 좀 입장차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여당과 야당 모두 4월 총선을 겨냥해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양당은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되는 디지털 증권인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여야가 토큰 증권 법제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ETF의 제도권 편입과 관련해서는 양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민주당이 ETF 제도권 편입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반면에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제외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현물 ETF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에 대한 허용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물 ETF 매매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하고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현물 ETF 편입에 대한 의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여당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ETF 현물의 제도권 편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2대 총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민생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꺼내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계대출 공약을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공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정치권이 내놓은 가계대출 대책 내용 짚어보고 또 최근 확대하고 있는 대출 갈아타기 상황까지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대출 상황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이건 뭐 정부가 대출을 쪼인다고는 하지만 이게 가계대출이 그렇게 쉽게 줄 것 같지가 않은데요. 네, 가계대출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잠깐 이제 현재 상황을 짚어드린다라고 하면 은행권에서는 이제 시중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급격하게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데 이 정책 금융에서는 오히려 이제 저금리 상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엇박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현재 시점에 주택담보대출 금리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가장 저렴한 은행이 한 3.6% 전후로 실행이 되고 있고요.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이 가장 저렴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한은행하고 이제 KB국민은행은 지금 금리를 조금 인상을 해서 4% 이상의 금리를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상은 지금 하락세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5년물 은행채 채권 금리가 지금 4월 1일에 3.737포인트로 그러니까 1월 말보다 0.104포인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그런 뜻인데요. 은행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낮으면 이제 그 은행으로 모두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을 채우고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현재 대안대출 금리를 낮춰야 하고 또 정책자금 저금리가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은 내 집을 마련할 때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현재 이제 높은 그 금리하고 또 최근에 이제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을 받고 있어서 대출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경기 회복이 아무래도 느려질 수 있고요. 실질적인 소비 위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선거 시즌 되면 다양한 공약이 나오기 마련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 공약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전에 이 질문을 좀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네. 그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대출 비중 이번에 더 높이기로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계부채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원금을 빨리 상환을 하는 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 비중을 조금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기업 부채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개인 대출이 3.5% 늘어났을 때 기업 대출은 6.6%
여기까지 증가를 했었는데 만약에 기업 대출 부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은행들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민들 역시 고금리, 고물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 상품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요. 그 정책 상품들이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햇살론 같은 경우도 15.9%의 금리고요. 그리고 소액 생계비 대출, 이게 누구나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굉장히 하위인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정책 자금인데요. 급전으로 빌려주는 이제 네. 100만 원 정도의 뭐 이런 소액 상품이긴 하지만 이런 이제 정책 금융 상품들이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제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비거치식 분할 상환의 비율을 높인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비거치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대출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적으로는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아무래도 선거철이다 보니까 또 여야 할 것 없이 이 가계대출 관련해서 또 공약을 내놓을 것 같은데. 네, 많습니다. 네. 네, 공약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예. 이제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이 지금 1,100조 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은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을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하는 것은 같지만 이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그런 그 세부적인 방안은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두 정당에서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중도 상환 수수료 개선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대대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모집할 때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빨리 상환을 하게 되거나 뭐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중도 상환 수수료 부분이 사라진다고 하면 은행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타격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동안 그 연간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조기 상환 수수료가 사실 실제로 발생한 비용보다 더 많이 받았다. 폭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문제를 삼고 있는데 네.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도 보이고요. 뭐 온라인 갈아타기라든지 여러 가지 대환 시장에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적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른 두 정당이 다른 공약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성실 상환자를 우대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금리를 조금 손질해서 상환 부담을 적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책 서민 금융 같은 경우는요. 상환을 열심히 하면 그 잔액만 대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환을 열심히 하면 신규 대출자와 한도를 동일하게 해주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가상금리 산정에서 사실 소비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 교육세, 기금 출연료 등을 제외하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금리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약차주라고 해서 이제 많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공약으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취약 채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청산형 채무 조정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금리,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서민 대출이 막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대출 부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 잘 조절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 네, 이게 사실 뭐 맞습니다. 조정하느냐 면제하느냐 뭐 강도 차이겠습니다만 이거 사실 그동안 좀 은행권 갑질이다 비판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예. 사실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조기에 상환하는 사람들에게 내야 하는 그런 이제 물리는 그런 이제 수수료였는데요. 그 상환 수수료가 필수 비용만 받으면 괜찮은데 더 많이 받는다 뭐 이런 비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은행이 중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을 때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만 반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공약을 이제 내놨습니다. 당장 뭐 전 은행보다는 정책 모기지 상품, 정책 금융기관을 먼저 이제 면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거는 이제 대출하신 분이 3년 이내에 빨리 상환을 하게 되면 이제 받는 그런 페널티인데요. 약간씩 조금 다릅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 1.2에서 1.4% 정도 받고 있고요. 변동금리는 0.9%에서 1.2%,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0.6에서 0.8% 정도 받고 있는데 연간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이 지난 후에는 받지를 않고 이제 3년 안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면제 범위가 좀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중도상환 수수료 부분을 합리적으로만 바꾼다고 하면 은행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부작용은 따로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금융권에서는 뭔가 조금 이득 자체, 이익이 줄어드는 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근저당 설정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 비용이 네. 좀 상당히 크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손해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12월 한 달간 정부에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이제 면제를 했는데요. 그럴 때 좀 많은 분들이 상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를 하게 되면 부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모바일이라든지 이제 가입 채널을 그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수수료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요 이제 앞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면제 현황이라든지 수수료 산정을 공시해서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은행들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거는 네. 사실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분들한테는 뭐 수수료를 면제를 했다고 해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가 대출 금리에 반영이 돼서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도 상환 수수료 부분은 지금 당과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이제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나중에 혹시 이자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 금리가 높아지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절을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좋은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불법적인 금융 관행 네.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강조를 했는데 민주당은 법정 최고 금리 초과하면은 계약 무효화. 네. 또 뭐 국민의힘은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 전체 무효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그 법정 최고 금리가 현재 20%거든요. 그래서 20%를 넘는 그 이자를 받으면 대출 그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로 하겠다. 네. 뭐 그리고 더 많이 받는 경우는 뭐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겠다. 그럼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굉장히 강한 페널티를 매겨서 서민을 보호하겠다라는 네.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 말대로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네. 않은 경우도 있는 게 그렇게 하다 보면 취약 계층들 정말 어려운 분들은 진짜 빌릴 수가 없는. 네, 합법적인 대부가 있고요. 불법 사금융이 이제 나눠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합법적인 대부 업체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아예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불법 시장으로 가게 되면 사실 구제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고금리 때문에 합법적인 대부 업체들도 많이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법 사금융이 이제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불법에 대한 처벌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불법 사금융은 엄단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대부업
그러니까 합법적인 대부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개선을 해서 이 정책 자금으로 저신용자를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저신용자들을 좀 공급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합법적인 민간 대부 업체에서는 약간의 이제 우수 대부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혜택을 주는 그런 활성화 방안도 약간 같이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지금 2,727포인트, 오늘 또 시장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매수를 하네요. 예, 지금 뭐 대만에서 지진 소식이 들리고 한 그게 7.3 강진이죠. 예, 강진이었네요. 10분 만에 또 여진도 있었다고 하는데 일본 쪽에는 약간 쓰나미 조짐도. 근데 오히려 그것이 니케이 낙폭을 오히려 또 줄입니다. 그 뉴스에 따라서 시장 참 절묘합니다. 네. 이따가 TSMC나 대만 지수도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게요.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